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주요 3대 지수들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지수와 영국 지수, 프랑스 지수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 하락했고요. 영국 지수도 0.48% 하락,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1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씩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에 실망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월러 이사는 미국 경제가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고 진단을 하면서도 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연준이 지표를 더 살피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또 지난 금리 인하기 때처럼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그리고 또 많이 내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월러 이사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실망하는 모습을 드러냈고요. 유럽에서도 ECB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불확실한 멘트를 내놓게 되면서 독일 지수, 영국 지수, 프랑스 지수 최근 들어서는 일제히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국제 유가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1.09% 내린 72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WTI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원유 가격도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가 다시 한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죠. 이 중동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원유 수송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며 하락폭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따라서 국제 유가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0.96% 내린 2,032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낙폭이 점차 더 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에 대한 이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달러 강세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서 금 가격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원자재 가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의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의 큰 폭 반등과 애플의 주가 하락 속에 약세를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6%, S&P 500은 0.37, 나스닥은 0.19, 러셀 2000은 1.2%의 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당국자들이 기준금리의 조기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점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미룰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이끌었고 또한 미국의 대법원이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 금지 소송에서 애플의 항소를 거부했다는 뉴스로 애플의 주가가 1.2%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하락 압력으로 반영됐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악화하였고 경제 지표들은 저조했는데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골드만삭스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0.6% 상승했던 반면 모간 스탠리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줄면서 주가는 4% 이상 급락했으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마이너스 43.7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IT 업종이 보합권에 마감된 반면 그 외 전 업종이 하락했고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 VIX가 4.3% 급등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큰 폭 상승한 4.066%, 달러 인덱스는 장중 최근 한 달 내 가장 높은 수출을 기록하는 등 오늘 0.9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전 세계 105개국의 글로벌 기업인 4,7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46%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불과 몇 초 만에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로 인해 향후 1년 내 기업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47%는 이 기술이 거의 또는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 CEO 중 4분의 1가량은 올해 생성형 AI 도입으로 직원이 최소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CEO의 39%는 향후 12개월 동안 직원 수가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금융, 보험, 물류 등의 분야에서 첨단 AI로 인해 일자리 감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분야는 AI로 인한 비용 절감 가능성이 가장 낮았으며 또한 32%는 지난 1년간 회사에 생성형 AI를 도입했다고 답했고 향후 몇 달 내로 생성형 AI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기업인이 더 많았으며 약 58%는 향후 12개월 내에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69%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들 기업인들에게는 AI에서 비롯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사이버 보안 문제와 허위 정보 확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시장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2%, 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20% 미만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하츠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소비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올해 명목 임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소비 역시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일각에서 미국인들이 그간의 저축을 모두 소비하면서 올해부터 소비 여력이 감소해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디폴트 비율 상승에 대해서도 그간 수년간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지표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임금 상승률 추세나 여러 관련 지표들을 보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파산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라며 원격 근무에 따른 공실 등으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은행권으로 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오피스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에 불과하다면서 연방정부제도가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폭락하고 실업률이 10% 오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2에서 전일 종가 대비 30% 높은 120달러로 높였다는 뉴스로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주가는 0.78% 상승해 92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스타벅스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풍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위험 보상 수준이 흥미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스타벅스의 주가는 지난해 4분기 투자자의 날 이후로 컨센서스와 투자 심리 악화, 데이터 약화, 그리고 중국 시장과 중동 시장의 노출 등으로 인해 최근 1년간 14% 이상 하락했고 바로 이 점이 매력적인 진입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12월 소매 판매, 즉 리테일 세일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의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12월 미 수출입 가격,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전미건설협회의 1월 주택시장지수, 상무부의 12월 산업생산, 연방준비제도의 지역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US 뱅크코프, 킨더 모건, 알코아, 시티즌스 파이낸셜, 찰스 슈왑, 디스커버 파이낸셜, HB 퓨러, 시노버스, 윈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리고 프롤로지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일정과 함께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12% 내린 2,497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결국에는 2,500포인트 선을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2,500포인트 선을 이탈한 것은 12월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있는 일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7% 내린 854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 1% 넘는 약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 대체로 약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출회가 됐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에서는 1,8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어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5,829억 원의 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602억 원가량 사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118억 원의 매도세, 개인도 297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이번에도 테마 움직임이 강했던 섹터 살펴볼 텐데요. 전쟁 불안감에 올랐던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석유가 9.4%의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어제 대한해운이라든지 KCTC, 동방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한해운이 6.84% 내렸고요. KCTC가 6.88%, 동방이 7.01%, 흥하해운이 9.23% 약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올랐었던 이 주가 흐름 중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도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홍해 지역에서의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전쟁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물류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종목군들 그리고 물류 관련 종목군들이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섹터도 강했습니다. 빅텍, 스페코, 휴니드 그리고 한일단조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이 에너지 종목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급등을 했었던 해운 종목이라든지 물류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이쪽 방산 종목으로 옮겨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텍이 12.3% 올랐고요. 스페코가 4.44%, 휴니드가 3.59%, 한일단조가 3.59%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어제 방산 종목들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전쟁 불안감 속에서 들썩였던 종목군 내에서 이 방산 섹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제 기점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 이 홍해에서의 리스크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북한 지역의 리스크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방산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지난 14일에 북한이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등 지역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추가 공격 등 신냉전 체제가 고조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쪽 방산 섹터로 많이 유입이 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M&A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볼 텐데요. 한미사이언스가 29.79%로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레고캠바이오, OCI홀딩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 지난 12일에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은 두 그룹 간의 이 그룹 간 통합을 위한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미사이언스는 연일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56,200원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은 이 국내 기업사에서 보기 드문 이종 간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관심도도 매우 높았는데요. 한미그룹은 신약개발 R&D에서 그리고 OCI그룹은 태양광 폴리실리콘, 석유화학 등의 특장점이 있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한미사이언스를 인수하는 OCI홀딩스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OCI홀딩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OCI홀딩스 주가는 급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7.46% 내린 96,800원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 OCI홀딩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간의 기업 결합으로 인해서 두 기업의 시너지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이 OCI홀딩스와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한미사이언스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특히 OCI홀딩스 쪽에서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7%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21.88%를 약 4,700억 원에 인수하겠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레고캠 창업자로부터 140만 주를 약 787억 원에 매입을 하고 총 5,48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분 25.73%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오리온은 레고캠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는데요. 이 두 기업의 합의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으로 오리온은 이 수건 사업이었던 제약바이오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레고캠은 향후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 고도화를 지속하기 위해 든든한 우군을 확보를 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각 회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 변경에도 이 현 경영진과 운영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번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의 이런 빅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리온과 레고캠 바이오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지만 다소 우려스러운 목소리 여기에서도 있었는데요. 오리온의 레고캠 바이오 인수 소식에 증권가에서는 실적 타격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측에서는 레고캠 바이오의 손익은 올해 2분기부터 오리온 전사 손익에 반영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레고캠 바이오의 경상적인 영업 손실은 R&D 투자비 등의 개입을 기인해서 400억에서 500억 원 수준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 측면에서는 연결 회계 처리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손익이 연결 회계 처리가 된다면 오리온의 영업이익은 10% 이상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실적 가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OCI홀딩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를 향한 코멘트도 있었지만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오리온 쪽의 이러한 인수와 관련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며 레고캠 바이오 4.74% 하락했고요. 인수를 하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17%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로봇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주들 일부 종목들이 어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인탑스가 대표적으로 29.86%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상한가 기록해내면서 38,050원을 기록했습니다. 티로보틱스가 14.65%, 에브리봇이 11.95%, RS 오토메이션이 8.15%, 로보티즈가 4.37% 오르면서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이 삼성전자 쪽에서 보핏을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챗 GPT의 로봇 탑재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매체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B2B 시제품과 관련해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안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 보핏 시제품과 관련해서 최종 조립 및 생산 등을 맡았다는 보도 내용과 함께 더 큰 기대감을 안았습니다. 따라서 인탑스 29.86% 오른 38,000원 구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